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봉도서에서 스마트봉, 태블릿 봉으로 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잠시 후 PSI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타블렛봉, 스마트봉. 왜냐면은, 이분이 최근에, 타블렛 PC와 스마트폰을 두 개를 양손에 들고 24시간 사진을 찍으면서 페이스북에 하루 종일 붙어서, 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원래 혼자 계실 때도, 자랑하기를 좋아하시는데, 이제는 그 실시간으로 그 자신의 자랑을 인터넷을 통해서 퍼뜨릴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사진을 찍고, 그걸 실시간으로, 바로 인터넷에 게재해서 또 반응을 보고 또 바로 올리고, 네, 요런 스마트봉 생활을 최근에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보여주시죠. 본인의 자랑, 스마트. 예, 요게 타블렛. 이제 예. 이게 최근에 장만한. 뭐죠 이게? 모모 회사의 탭이라고 부르는. 탭. 네. 네. 갤럭시 탭. 예? 갤럭시 S. 두 개를 갖고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이걸 양손에 들고 24시간 붙어서 좀 전에도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여기 들어오자마자 사진을 몇 방이나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죠? 예. 네. 이제 올려 이제 끝나요. 트위터 하시다가 페이스북으로 최근에는 전향했습니다. 근거지로 옮기셔가지고 네. 거기서 있는 묘룡의 여인들과 쪽지를 주고받고 쪽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머지않아서 연애란이나 가심란에 정치란이 아니고 거기에 나지 않겠는가. 자, 이제 그러면 예.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예. 묘룡의 여인 이야기는 끝나고 다시 하고요. 어제 저희 녹화일이 목요일인데 수요일 한나라당이 미쳤나 봐요. 정말로. 한나라당이 처리한 예산은 이때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전부 다 집권선생이었죠? 그렇죠. 날치기. 네, 날치기였죠? 날치기였죠. 강행처리죠, 강행처리. 강행처리. 예, 자시든 표현에 따르면 강행처리, 그 다음 국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날치기. 그 다음 조중동 언론에서 보게 되면 다 그놈도 그놈이다. 국회 무용론. 네, 다 그렇죠. 이게 그 짜여진 각본입니다. 원래 사실은 보수 언론에서 이럴 땐 예를 들어서 지난 진보 정권에서 그랬다면 진보 정권을 딱 집어서 공격을 했겠지만 그렇죠. 예. 이건 변호를 못하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사태가 날 때 싸잡아서 똑같은 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예. 진짜 나쁜 놈이 누군지 구분하지 않고. 정치 회의론을 퍼뜨리는 게 의무죠. 그렇죠. 왜 이 방송통신법 통과해갖고 언론을 장악했는지 알겠다. 라고 정치평론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 그 다음에 KBS, MBC, SBS까지 온갖 방송에서 이런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고, 그 화면만 내보내줍니다. 그게 전략이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정치의 회의를 갖고 있으면 관심을 안 갖고, 그렇죠. 그럼 투표율이 낮아지고, 그럼 그렇게 되면 유리하고. 보수 정당에는 유리하고, 네. 보수 정당 없죠. 수구 꼴통 정당에게 유리하고, 자신들 재집권 길이 열리고, 이런 그 각본을 쫙 짜놓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악순환이지만 그쪽에서는 선순환이죠. 선순환이죠. 네. 그래서 가급적 선거 시기에 투표율 떨어져라. 무관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럼요. 거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재호 특임장관은 정치 다 했다 이제. 객토를 해야 할 때다. 뒤집어 엎을 때다. 자, 우선 그러면은 지금 전국 그러니까 예. 사실 사실상 이제는 총선 모드, 대선 모드로 정치권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들어간 거죠. 예. 내년 총선과 그 대선 모드로 이미 들어가서 예.
이 날치기 통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예. 그런 분위기의 판이 막 짜여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의미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 정치판이. 예. 그리고 그 예산안 날치기를 한 이유, 뭐 여러 가지 좀 짚어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잘 언론에 특히 이제 우리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그다음에 인터넷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걸 잘 꼼꼼히 살펴보면 정기 국회는 9월 1일서부터 100일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12월 9일 날 정기 국회가 끝납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시점을 봐도 정기 국회 마지막에 여야가 약간의 충돌을 하면서 차기 년도 예산 심의를 끝내지 못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왔죠, 언제나. 그때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12월 31일 마지막 제야 중이 치기 전까지 갑니다. 다투죠. 이게 그 국회가 무능한 게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고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끊임없이 따지고 서로 줄 건 주고 낼 건 내고 이러면서 협상의 묘를 발휘해온 것이 2007년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돌은 있었지만 이렇게 충돌이 극심해진 거는 2008년, 2009년, 2010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는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하는 게 무조건 전쟁 치르듯이 실력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꼼꼼히 따져볼 시간도 없고 이 국회 예산이 국가 살림이 300조가 넘는 국가 살림이 편성되는데 무엇가 늘고 무엇이 줄었는지 이걸 국민들이 알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지 따질 시간도 없고. 따질 시간도 없는 거죠. 네, 뭐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는지 따질 시간도 없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 심각한 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어제 물어보니까 우리 당의 전문위원들조차도 몰라요. 어떻게 무슨 법안을 어떻게 올려놨는지 오늘 언론 보니까 쟁점 법안 10개 그 다음에 그 외의 법안 14개에서 24개를 직권상정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직권상정을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없습니다. 군사정권조차도. 군사정권조차도 국회는 토의하고 서로 심의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죠. 하다 보면 연출이라도 했죠. 연출이라도 했죠. 그런데 24개의 법안을 직권상정을 했어요. 직권상정이라고 하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는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분과가 있죠. 분과가 있죠. 다 분과가 있는데 교육 문제는 교육에서 하고 복지 문제는 복지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거기서 협의가 잘 안 될 때 끝까지 상임위에서 결론이 못 낼 때 국회의장이 언제까지 협의를 끝내라고 시한을 줍니다. 근데 그 시한 안에 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면은 그게 자기 의장 시절에 직권상정을 많이 한 건 국회가 무능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역사적 오점이 남습니다. 그렇죠. 흠결로 여기죠. 흠결로 남아지죠. 그래서 그 전에 보게 되면 임채정 의장이나 정말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김원기 의장이나 직권상정을 2개, 3개 한데도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도망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직권상 하려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 우리가 국가보안법 직권상정 해달라고 했는데 김원기 의장님께서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지나서 보니까 국회의장은 국회가 끊임없이 절충하고 타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했던 거고 지나서 보니까 그때 직권상정 안 하고 타협하라고 절충하라고 했던 것이 맞는 프로세스였었다. 임차정 의장도 마찬가지였었죠. 그 전에 국회의장은 계속 그런 길을 갔습니다. 국회의장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여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들이 여당 쪽에서 국회의장을 찾아다녔잖아요. 직권상정 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도망 다녔죠. 예, 자기 예. 직권상정 할 수 없다고. 같은 당이고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뭐 자동빵이에요, 자동빵.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때는 당신이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부의장이 나옵니다. 어제도 보니까 부의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역사는 그 의장 시절에 직권상정한 걸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권상정을 많이 한 적이 없고 의원들조차도 직권상정을 뭘 했는지를 모릅니다. 직권상정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따져서 전문 분야, 분과별로 따져서 야 이건 뜯어 고치자, 뭐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예산을 넣고 빼고 하는 그 과정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리고 국회 무용론을 저들은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국회 기능이 다 했다. 국회 이제 필요 없다. 지금 시스템은 작동 불능이다. 작동 불능이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뒤엎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안상수 원내대표, 당대표하고 이재호 특임장관이 바로 둘이서 공동으로 입을 맞추듯이 개헌론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사실은 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라는 것이 예, 의도된 거죠. 그러니까 꼭 예산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물론 예산을 날치기 4대강 예산 같은 거 예. 빨리 날치기 통과시키고 싶은 목적도 있지만 예. 그런데 의도적으로 아직 뭐 연말까지면 사실은 3주나 시간이 남았는데 남아있죠. 예. 의도적으로 지금 해버려서 예. 사람들한테 소위 정치적 피로감과 아 지금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구나 예. 그런 어떤 그 좌절감 또는 피로감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심어주고 그러니까 개헌해야 된다. 정치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 얘기를 개헌이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 대놓고. 얘기를 예. 하려고 사실은 그런 장면을 연출한 거군요. 어떤 의미에서는. 3년 동안 계속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 독재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 제1의 원칙이 국회를 무력화시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 탱크가 갖고 국회를 싸고 국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내면하는 곳이니까 국민은 목소리 필요 없다. 걸리적거리죠. 걸리적거린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2008, 2009, 2010년 3년 동안 날치기 통과 이 타협과 협상의 절충의 안을 마련하지 않은 건 사실은 이 사람들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혹은 정치적 조정 능력이 없었던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여의도를 불신하고 여의도를 부정하게 하고 하는 국민적 이미지 속에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 이면에는 그 처음 나오자마자 사실은 따져보면은 2007년, 2008년 대통령 들어오면서 개헌 얘기가 그때 잠깐 나왔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 개헌을 끝까지 하고 싶어 했던 거고 개헌을 통해서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수구꼴통, 보수 정당이 마르고 닳도록 집권하는 이 구도로 가자는 겁니다. 일본처럼 되고 싶은 일본처럼 되고 싶어. 네. 일본 자민당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자민당처럼 한 50년 해먹으려고 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통과시킨 걸 보면 한나라당에서 이제 중진 의원들 이게 2월 8일 날 어젯밤에 통과됐으니까요. 아니 그 12월 8일 날 12월 6일 저녁에 국회에 이재호 특임장관과 정진석 수석이 국회로 옵니다. 저녁에. 그러면서 한나라당 의총을 하는데 청와대에 오다가 떨어졌다라는 설이 국회에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걸 어제 보면 이재호 특임장관이 진두지휘했다고 언론 보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건달도 아니고 한 방에 가자. 이게 무슨 그 영화 찍는 겁니까? NG 없이 한 방에 가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두 사람이 당에다가 준 거는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도 이 예산을 따지고 하는 이런 게 사실은 당의 능력이거든요. 국회 권능이고 이걸 포기한 거죠. 거수 역할만 한 겁니다. 사실은 이 행정부하고 사실은 의회가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지금은 대통령이 이 의회를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니까. 마음대로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이제 그 잠시 뒤에 우리가 FTA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지만 이 상황이 무척 위중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자기들이 쓰고 싶어 하는 예산, 예. 그러니까 여당이 자기가 쓰고 싶어 하는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반대자를 무시하고 통과시켰다 이런 의미로만 그 측면도 일부 있고요. 이런 의미로만 예. 생각을 하는데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다 이런 측면만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어떤 정치적 혐오감, 피로감을 불러일으켜서 의도적으로 그게 제1의 목적이죠. 그게 그게. 숨어 있는 진짜 목적이다. 예. 지금은 그래서 이 시스템은 작동 불능 아니냐 해서 보수 언론이고 각종 방송에서 사실은 원인 제공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 안 된다. 국회 언제 그래서 그 신문 타이틀 그 해설 이런 거 보면요. 특히 보수 언론 쪽에선 국회 난장판 국회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뭔가 바꿔라. 개헌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안상수 이재호가 개헌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날치기 통과한 다음날 개헌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가 돼 있던 거죠. 이거를 이게 아다리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국회가 절충을 하고 화합을 하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국회 능력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국회 믿을 만한 구석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 개헌은 이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 날치기 통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실은 어쩔 수 없었다. 예산안이 예. 꼭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개헌을 하자. 그렇죠. 이 얘기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연결된 거다. 저희가 6월 2일 선거 끝나고 의원님, 예. 굉장히 예리한 분석입니다.
간만에. 아니 이게 지난번 개헌안 얘기할 때부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강경 드라이브로 나올 겁니다. 그건 언제부터 얘기를 했냐면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저희가 무슨 예측을 했냐면 지방선거에서 우리 그 민주당이 원사이드하게 이긴 거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나라당이 패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예견했냐면 이제 자기들이 국민들의 그 심판을 받아들였으니 좀 야당하고도 협의를 하고 야당의 존재도 인식하고 이러면서 타협점으로 갈 것이다라고 대한민국 정치평론가 90%가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홀로 외로이 아니다. 강경 드라이브로 갈 것이다. 안 듣고 있을 때가 잠깐 얘기했어요. 본인 자랑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아니 강경 드라이브로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이 강경 드라이브는 연말 정기국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셨죠. 그리고 이 강경 드라이브의 이면에 그 다음에 7월 28일인가 재보궐선거에 이재호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이 강경 드라이브 모든 것은 개헌 쪽으로. 개헌 깔때기 개헌으로 다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의원님의 모든 이야기 자기 자랑으로 연결되는 예. 것처럼. 지금 이명박 정권의 정치 상황은 다 개헌으로 갑니다. 우리 아버지 유언이 그 책을 독서하지 마라 하거든요. 네. 독서를 하면 상상력이 떨어지니까 너만의 사고 체계를 잃어버린다. 독서하지 마라. 근데 요즘은 방송 장악이 되고 언론 장악이 된 다음에 신문과 방송을 볼 이유가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냥 소셜 네트워크, 트윗만 보고 페이스북만 보고 아우라만 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만 보니까 이 세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리고 국회도 좀 떨어져 있고. 예. 그리고 당직도 지금 날라갔고. 아니 당직은 더 좋은 직으로 갔죠. 아, 그 예. 뭡니까 부대 그 교육연수원장 훨씬 더 강화됐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좀 강화된 자료를 주는데 어쨌든 최고위원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 하여튼 여유 시간이 좀 있으다 보니까 한결 날카로우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헌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런데 개헌은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한나라당 뭐 이렇게 다 묶고 그래도 한 186밖에 안 되는 거 200 아니냐. 넘어야 되는데. 예.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쟤들이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개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사찰 정부에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석현 의원이 계속 폭로하는 걸 보면 2008년 정권을 잡고서부터 사찰은 그때부터 계속 시작됐던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표 뭐 사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사찰을 통해서 뭔가 근거를 잡고 국회의원을 흔들 만한 여러 가지 충격적 사건을 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개헌의 또 다른 배경입니다. 의원님이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CN그룹 뭐 예. 사건이라든가. 주건 사건을 드러냈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일어났던 주요한 예. 정치적 사건들 뒷면에는 대부분 개헌을 향한 어떤 복선이 깔려 있다. 그렇죠. 쭉 얘기해 오셨는데 이 날치기 통과도 사실은 개헌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노이즈 마케팅이네요. 말하자면. 중요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6월 2일 지방선거에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지고 나면은 화해 모드로 갑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평생을 밀어붙였거든요. 그리고 화해로 가봐야 예. 자기를 살려주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밀어붙여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분명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수 진영의 정당 의원 숫자 몇 명, 그 다음에 나머지 무소속이나 혹은 민주당에서 흔들 수 있는 의원 몇 명, 지금 이 숫자 세고 앉아 있을 거고 이미 이 숫자에 대한 카운팅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대상자 물색이 됐다. 지금. 대상자 물색도 어느 정도 됐고, 그거를 옛날처럼 노골적으로 이쪽 당으로 탈당 오게 되면 지참금 주겠다. 그렇게는 안 한다. 그렇게는 못하죠, 이제는. 그렇지만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정치자금법으로 이러한 결정적인 흠결을 잡고서 뒤에서 흔들 수 있는. 그리고 지난번에 총목회 사건도 사실은 국회를 흔들기 위한 그 수단 아니었습니까? 실제 사실은 그게 합법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죠. 합법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개헌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또 하나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전체. 예. 거기에 아마도 나머지 당 의원들을 흔들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면 이해창 총재 사이드에서 좀 빼오고 그쪽은 개헌 쪽으로 우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쪽은 내각제 쪽이거든. 내각제 찬성 네. 쪽이기 때문에 개헌 쪽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당 쪽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몇 명이 나올 것이다. 예, 민주당 쪽도 이제 뭐 당을 떠나서 뭐 이렇게 가는 숫자 노름은 안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개헌의 정치적 이러저러한 정치적 상황을 보건대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명분을 갖고 있는 정치적 논리로 고개를 들 만한 근거를 만들겠죠.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쪽에서 한 10여 명만 사실 확보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당은 민주당에 있으면서 그렇죠. 개헌 찬성하는 표를 던진다면 네. 상황은 종결될 수가 있는 거죠. 무기명으로 예를 들어 투표했다고 치면 개헌은 무기명인지 기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탈하는 표가 생길 수도 표 있겠네요. 생길 수 있죠. 그럼 무서운 일이 벌어질 무서운 일이 벌어지네. 그래서 제가 한 3, 4개월 전에 개헌을 얘기할 때 다른 때와 달리 표현이 의연하고 좀 비장감이 있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아니 개헌이요. 네? 그냥 저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긴 당을 탈당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쪽 민주당 진영 쪽에서도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다음에 이렇게 한 정당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피하고 집권 이후에 자기가 좀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악한 뜻의 개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대통령제로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 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 해야 한다.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뭐냐면 개헌과 정치구도의 개편과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을 얘기를 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게 되면 영남 호남권에서 영남에서 민주당 그 비례대표 후보가 국회의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민주당 의석을 조금 더 가져갑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건 매력적인 카드거든요.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묶어갖고 가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국회의원 그건 민주당도 주장하던 거였죠. 하던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더 많이 당선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으로 원사이드하게 갈 수 있는 구도는 안 된다. 지금 대통령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분권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4년제 원포인트 개헌으로 하자. 아니면 변형된 그 이원 집정부제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사실 큰 하자가 없어요. 큰 하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 정상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50%에서 50%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개헌에서 우리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국회를 우리가 장악한다. 그리고 수상으로 간다면 수상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겉으로는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아주 한목적적으로 명분을 갖고 얘기하는 듯 하지만 뒤로는 실질적으로 뭐가 잡혀있을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의원님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때까지 의원님이 이제 이런 소위 예를 들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해찬 총재가 설마 다시 나오겠냐 정치로 복귀하겠냐 사실은 2007년도죠. 그렇죠.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해찬 총재가 다시 나온다는 건 제가 그랬죠. 모 방송국에서 3-3번이다 인간은. 그게 근거였든 뭐였든 간에 이해찬 총재가 복귀하던 해에 이해찬 총재가 복귀한다는 얘기를 그 해 초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셔서 그때는 다 비웃었는데 맞추셨어요. 예를 들면 아니 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또 그거에 고무돼서 나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개헌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의원님이 이제 개헌 얘기했을 땐 그게 어렵지 3분의 2. 않겠나. 3분의 2. 그렇죠. 한나라당에 한 명도 이탈이 없어도 그게 바로 우리가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생각해보면 이명박 정권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뭐 다 돼버린단 말이죠. 거침없이. 그래서 개헌도 말씀하신 대로 에이 사찰도 누가 예전에 2년 전에 얘기했다면 말이 돼? 아니 자기들 정권의 국정원장을 자기들이 왜 사찰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잖아요. 얘네들은.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나리오 이상으로 치열하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기들은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저들은 이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은 끝났습니다. 그럼 누구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누구를 깃발을 잡고 민주당 내에서 개헌 찬성론.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할 때 보세요. 개헌만 가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론이 꼭 붙여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혹할 수 있는. 그러면 선거구제 개편, 정당별 조별식,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거 시뮬레이션 돌리면 우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우리가 집권하고 있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니까 저쪽에서 목숨 걸고 반대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던져놓으면 국회가 299명인데 여기서 우리가 150명을 넘어가면 국회 그러니까 내각을 민주당이 장악하는데 이러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고 설득되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논리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옛날에 했던 얘기죠.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단순히 그건 진보진영, 진보신당에 이런 데서도 주장했던 주장했죠. 거예요. 주장했죠. 예. 단순히 선거구제 개편이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일란성 쌍둥이를 묶어갖고 들어가는 거죠. 선거구제 개편 받으려면 개헌 받아라. 개헌도 많이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중심제의 너무 대통령에게 권력이 뭉쳐 있는 거를 분산시키자는 거다. 근데 이게 실제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 균형을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고 힘을 분산시켜서 자기 퇴임 후에 자기를 칠 세력을 없애게 만들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이명박 대통령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이재호. 친이 세력, 이재호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만약 수장을 뽑는다고 한다면 네. 그거 하겠다는 거죠. 권력은 유구히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은 사실은 자금이 빵빵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기들이 쏟아 부어준 예, 하다못해 4대강 예. 관련해 쏟아준 자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해다. 더 그렇죠. 나가면 더 나가면 네. 이제 이게 근거가 허위사실 없기 유포.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네. 무슨 정치적 네.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데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째, 개헌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마라.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민주당은 잠깐만요.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정치평론가, 네. 그다음에 정치부 기자들, 네. 개헌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진보 진영 인사들 긴장감을 가져라. 자, 그러나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또 정봉주만 알고 그럼요. 있다. 오늘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다음 프로를 안 보잖아요. 그래도 오늘 얘기해야 됩니다. 맛배기만.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결국은 몰락의 전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근데.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니까 워낙 많이 당해왔기 자신이 때문에. 없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의 역사적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96년 벽두 새벽에 96년 12월에 12월 26일인가 그래요. 그때 노동법을 이 김영삼 정부가 날치기 통과합니다. 날치기 통과하고 1년 뒤에 정권을 뺏겨요. 그래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나 직권상정을 너무 세게 밀어붙일 때는 정권을 뺏긴다는 전통인데 이거 하나만 갖고 보는 게 아니고 2005년도 12월 29일인가 우리 그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사학법을 직권상정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나죠. 제가 이제 그 대표 발의했던 건데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2006년 5.3일 지방선거인가에서 우리가 참패를 합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그로부터 1년 반 뒤에 또 정권을 뺏깁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강행 처리했는데 첫 해년도 두 번째 해년도는요. 연말까지 가서 처리가 됐어요. 그래도. 2008년, 2009년은. 올해는 회기 내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와대 오다 한마디 때문에 12월 8일 날 처리된 거 아니에요. 사상 유례가 없는 법안 사전 심의도 하지 않고 직권상정 최대 많은 그래서 이 정권에서 직권상정 강행 처리 날치기 처리의 정점에 도달해 있다. 각 상임위에 이게 상정되지도 않았죠? 상정되지도 않은 걸 막 끌어올린 건 법안도 있고요.
전문위원들한테 어젯밤에 물어보고 오늘 아침 물어보면 뭐가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법안을 직권 상정했는데 무슨 법안이 직권 상정됐는지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통과된 것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무슨 법이 지금 발효가 됐는지 모르는 거죠. 언론을 보고 합니다. 언론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한 정권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역사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헌의 밑밥, 선거구제 개편의 밑밥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고 이게 잠깐만요. 얘기할 때 좀 끼어들지 마세요.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냐고 실제로 근데. 아니 이게요. 네. 지금으로부터 네. 20일 뒤만 지나면요.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은 내후년이거든요. 20일 뒤만 지나면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선거예요. 코앞에 닥치거든요. 이제 자기 발등에 불이야. 그럼 내가 국회의원 당선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지금 상태로 유지해야지 과반수를 넘기고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해관계가 딱 붙잖아요. 개헌이 뭐가 있냐. 내가 지금 당선된다. 그리고 우리 떨어진 원외위원들 있잖아요. 이 상태로 싸우고 가야지 당선된다. 아니, 다 알겠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현직들, 또 원외위원장들, 의원님처럼 그런 사람들이 의원님처럼 확신에 차서 야 절대 그거 개헌 받으면 안 돼.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그렇게 있냐. 생각 안 하고 있군요 지금. 의원들에게 PSI를 3차례 정도 3차례 시청을 시키고 PSI에 나온 내용을 논술형 시험을 보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진짜로 궁금한 건 현재 민주당은 그 소위 이 개헌 드라이브, 총체적인 개헌 드라이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어떤 컨센서스가 그 안에 민주당 안에 있습니까? 개헌이요. 감각 좀 뛰어나거든요 정치인들이. 개헌이 오고 있다는 개헌이라고 하는 메가 헤일. 슈퍼헤일이라 그러나 뭐 해운대에서 뭐라 어쨌든 메가 쓰나미 메가 쓰나미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메가 쓰나미. 그래서 내부에서 평상시 개헌 주장하고 있던 분들도 당론으로 개헌이나 개헌 주장에 대해서 일체 발언하지 말라. 이건 이미 당론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까지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을 왜 했겠습니까? 그걸 언젠가 한 방에 써먹으려고 하는 지금 딱 카드를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쓰면서 양동 작전으로 치는 거예요. 당신 정치적으로 문제 있지 않냐?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예언을 하시자면 개헌은 그러면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결과를 일단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이제 개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개헌이 되면요. 저부터라도 이민 갑니다. 몰락이죠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거는 단순 예언이 아니라 의지를 담은 예언으로서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이 무척 치열하고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돼요, 이제. 쉽지 않다. 쉽지 않죠.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 근데 누굴 믿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개헌 반대가 70%가 넘을 겁니다. 뻔히 직관적으로 알 것이다. 직관적으로 알죠. 그래서 국민들을 믿고 이 개헌은 보수 정권,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독재 정권화 되어가고 있는 이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개헌을 막아야 된다. 요 얘기만 정확하게 민주당이 전달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개헌의 유일한 목적은 이명박 대통령이 살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본인이 감옥에 안 가고 그리고 그 형님도 동생도 똥똥거리고 계속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사실만 정확하게 민주당이 국민들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정확하게 인지시키면 그건 안 될 겁니다. 뭐 복잡하게 딴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의원들은 자기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국민들이 70% 80% 반대하게 하는 데는 별게 없어요. 정치 공학적으로는 어려운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3분의 2의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3분의 2가 안 되는데 쉽게 보는데 정치 공학적으로 무척 어려운 싸움이에요. 논리적으로는 하자와 흠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쪽에서 먼저 주장했던 건데요. 그렇죠. 하자와 흠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난점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만 보고 가라. 이 교훈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민만 보고 갈 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그 사실만 인지시키면 됩니다. 국민들이 제가 좀 아주 근엄한 얘기를 했더니 좀 감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감동한다고 이렇게 발치셔도 되나? 국민만 보고 가면 이깁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예.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요,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예. 제 말은 이런 뭐랄까요, 그 사인식도, 뭐 깊이도 있고, 뭐 철학도 있고 얘기해 보면 그래요. 근데 어떤 이미지가 드냐면 유약한 지식인데. 유약한 지식이. 네. 그 저 같은 이런 그 파이터들이 좀 약간 없어져서 무식해도 파이터. 이게 필요한 시절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우리 마을 다니잖아요. 예. 어디 토론하고 나오면 정의원 똑똑해. 이 얘기를 제가 제일 싫어해요. 그 사람 전투력 있어. 이 얘기를 좋아하거든. 잘 싸워? 네. 이걸 들어야지. 아니, 우리 집 가훈이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 투쟁 얘기 좀 하지 말래 무서워 죽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모자라거나 약간 억지여도 둘이 바꿔 싸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유약한 민주당의 것들. 오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 안민석 의원이라고 있어요. 최대 출신이거든요. 네. 참 무식해요. 저하고 절친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네. 피하 구분이 안 되고 아무하고나 싸워요. 그런데 정봉주하고 같이 있을 땐 열심히 또 잘 싸우는데 저만 없으면 또 맥이 빠져갖고 걔 19대 때까지 기다리겠대요, 싸우려면. 왜냐면은 주변에서 다 말씀드린 유약한 지식인 그러니까, 맞아요. 유형이다 보니까 이것만 해요, 이것만. 아니 지금 국회 남아있는 변명만 찾고. 남아있는 386이 별로 없지만 이 386 출신들도 원외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뭡니까? 체면 이미지 관리 이미지 관리 여기에 너무 빠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은 떨어지도 국회의원보다 국회 자주 가시는데. 이미지 관리.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국회 안 오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학생운동 시절에 사회운동 시절에 그 사람들하고 서열이 이만했었거든요. 네. 하늘과 땅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더 앞서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차이는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자기가 너무 이미지 관리만 하고 있어요. 떨어져서 아예 국회 쳐다보기 싫다거나 근처에 가기 싫다거나 혹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국회에 아예 안 오잖아요. 의원님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우리 지역에서도 가끔씩 한번 국회를 가줘야지 국회 가서 인증샷 찍어갖고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역시 중앙에서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말이죠. 의원님이 현직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상당수 될 것이다. 아니 현직인 줄 알아요. 상상수. 왜냐면 명함에 17대 국회의원이라고 쓰고 다니는데 어디 또 우리 지역에 가니까 보긴 봤는데 우리 정봉주 18대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의원님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 현직에 계실 때 쭉 통으로 항상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봤지 않습니까? 방송도 같이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활동량은 똑같아요. 현직일 때나 현직이 아닐 때나 국회를 드나드는 횟수나. 요즘 활동이 더 왕성한 게 현직에 있을 땐 저녁에 술을 많이 먹는데 요즘 돈이 없으니까 술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막 활동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현직하고 구분이 안 가죠. 국회도 자주 가. 그런데 우리 BBK 때 같이 활동했던 서모 의원이 있어요. 여자 의원인데 아주 예쁘게 생긴. 그래서 제가 누님 그걸 좋아하는데 그분 떨어졌잖아요. 그분도 떨어졌죠. 근데 이제 변호사에 지금 법무법인 대표고 그 밑에 휘하에 조금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 7명이 있는데 전 변호사가 PSI를 애청한대요. 그런데 걱정을 한대요. 오늘 할 얘기 많은데 벌써 끝내면 어떡하지? FTA 얘기 꼭 해야 되는데 FTA 얘기는요. 유효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해도 됩니다. 물론입니다. 근데 어쨌든 서모 의원이 전화가 와갖고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서 누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이 보고 너무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걱정이죠? 아니 이렇게 과감하게 막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걱정이 되나 봐요. 우리 집사람도 이거 저하고 집에 와서 모니터링하면서 시청하잖아요. 10분을 못 넘겨요. 가슴이 떨려서 못 보겠대요. 근데 의원님이나 저나 이런 얘기를 원래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딴 데 가서도 이명박 대통령 싫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대단한 용기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싫으니까 싫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엄청나게 두려워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상 그걸 못 느끼는 거지, 실제 이 두려워. 진짜로 아주 걱정스럽게 피부로. 아니, 구멍가게 아저씨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나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혹시 나 도청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이런 세상이에요. 나더러
살살 얘기하라 그러길래 살살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격은 아니고 아니 성격이 아니고 김용민 시사장학 퀴즈를 간신히 따라잡았는데 지금 약하게 얘기하면 시청률 떨어진다 이게. 아니 그 네이버에 김용민 시사장학 퀴즈 걸어주고 내 걸 왜 한 거냐고. 아니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지하게 좀 들으셔야 될 게 방송만 보시고 제 팬카페를 안 오는 분들이 계세요. 진지하게 그건 맛배기면 그건 마트에 가서요. 쇼핑몰 가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삼겹살 계속 집어먹으면서 한 근도 안 사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참 이 방송 예. 아이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라고 팟캐스트 맞죠? 예, 팟캐스트. 찾아가지고 다운 받아서 보시면. 아니 그럼 이게 이제 그 다음 방송을 예고하기 위해서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절묘한 계엄 상황이 조성이 됐어요. 계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존립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천안함 이후에 연평도 포격 이후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지금 계엄 상황입니다. 사실상 계엄 상황입니다. 너무나 본인들이 원하는 위급한 남북한 긴장 상태를 조성이 된 거예요. 네. 이건 뭐 북풍도 아니고 완전히 계엄 상황입니다. 이 계엄 상황에선 본인들이 원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리고 이 계엄 상황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백업해주고 도와준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바로 FTA의 실질적 배경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위기 상황을 조성해줬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레임덕을 막을 수 있었던 아주 영원한 든든한 우군이 있었던 미국에게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FTA 정치적 의미입니다. 네. 그건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 봉도사에서 타블렛봉, 스마트봉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고 물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내용만 좋았던 게 아니고 요즘 이제 외모도 되잖아요. 길거리 가면 조인성 왜 저렇게 키가 작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